여러분들 ASML 주식 좀 갖고 계세요? 요즘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적극 협력하고 있죠. 오늘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야근 끝내고 왔습니다. 칩 워라는 책이 있었죠. 반도체 전쟁. 터프스 대학의 크리스 밀러라는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 미중 반도체 양분화는 이미 시작됐다. 반도체가 원래 군사기술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제, 그리고 자국의 제조 기반 내재화 이런 것들이 이미 피할 수 없는 그런 예정된 미래였다라는 그런 주제의 책입니다. 되게 역사의 디테일들을 국제정치 관점에서 되게 잘 엮어낸 책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나왔다 그러면은 책 제목만 기억하고 안 읽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까스로 하는 일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봐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오늘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이제 애플하고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 산업의 알파요 오메가는 인텔이었죠. 위에 이제 ASML의 그 EUV 노광 장비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인텔이 이제 초기 펀딩을 한 기술입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텔이 잘 나갈 때는 그 가톨릭에 보면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의 삼위일체를 맨 왼쪽부터 이제 로버트 노이스, 그다음에 고든 무어, 그다음에 앤디 그로브라고 이제 3대 사장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을 트리니티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그 역사를 다뤄놓은 책이 이제 마이클 멜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선생님의 책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텔 트리니티의 세 분은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로버트 노이스는 열혈남하고 이제 상남자 이런 스타일이고, 고든 무어는 이제 작년 3월인가에 타계를 하셨는데 은둔형 사색가, 또한 전략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앤디 그로브는 제가 알기로 헝가리 이민자 출신인데 계룡남이시고 하면 된다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영웅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인텔의 역사가 이제 일본, 한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역사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인텔이 원래 프로세서 하던 데가 아니에요. D램으로 시작했는데, 이 역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리콘밸리 상고사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 이제 인텔이 D램을 잘 팔다가 일본이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인텔의 D램 점유율이 급감하고 일본이 치고 올라오다가, 이때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였죠. 그래서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관세 타격, 지금 중국한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급전직하로 내려가고, 여기 이제 연두색이 이제 한국 기업들인데, 삼성 반도체가 D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83년, 여기 이제 이 지점이죠. 미일 관계의 이상 조짐이 이제 보이던 때, 여기 보시면은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기흥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흥밸리, 수원, 동탄, 평택으로도 지금 확장됐습니다만은 그 착공 현장에 서 계신 모습입니다. 도쿄 선언이라는 걸 했었었죠. 반도체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다 미쳤다, 이렇게 노망났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병철 회장 본인은 삼성 반도체가 흑자를 내고 성공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임원들이 반도체 투자를 더 하다가는 그룹이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회장님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반도체 사업을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투자 서류에 이미 결제를 하고 돌아가셔서 삼성 반도체가 오늘날에 이룰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요즘에 이제 전문 경영이냐 오너냐, 재벌 총수들의 이제 독단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도 많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회임 기간이 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아무리 나더라도 장기간 뚝심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CEO 혹은 총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요번에 SK바이오에서 또 글로벌 매출 3천억 규모의 뇌전증 치료제가 하나 나왔죠, 최근에. 그것도 이제 최태원 회장이 수십 년, 뭐 한 20년 내외로 지속적인 임상 연구개발 자금을 댄 걸로 알려져 있죠. 바이오랑 반도체가 특히 이제 사업 회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텔이 무너지고 이제 일본이 올라오고 뭐 이럴 때 그 D램 시장에서 한번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또 미국에도 있었어요. 요게 이제 지금 D램 낸드 3위 업체 미국의 마이크론 창업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창업주인 파킨슨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파킨슨 병이 아니고 이제 파킨슨 형제인데, 아이다호주에서 이제 D램 공장을 짓겠다. 왜냐면 이제 D램이 커머더티 성격이 강하니까, 쌀처럼 아무리 좋은 종자, 고시히카리 뭐 이런 거를 심어도, 농사로 비유하자면 쌀 농사 짓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쌀값이 똥값이 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나쁜 종자, 뭐 질 나쁜 제품을 하더라도 공급이 전체적으로 작아버리면 그 해에 쌀 농사를 안 짓고 다들 보리를 지었어. 그러면 쌀값이 폭등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을 가지고 요 밑에 펄킨슨 형제가 지금 D램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으니까 D램 회사를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이다호에서 하고 다녔는데, 아이다호가 여러분들 뭐 미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특산품이 감자예요. 이제 농축산업이 강한 곳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파킨슨 형제가 조금 이제 좀 그 맛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던 때에, 여기 이제 이병철 회장님 오른쪽에 보시면은, J.R. 심플랏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졸도 못했나? 중2 때 학교를 그만 다니셨나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축산업, 농업에서 엄청난 재벌 기업을 일궈내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게 감자 농사를 지셨는데, 그때 한창 맥도날드가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있던 때인데,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 그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감자 매출로만 당시에 이제 지금 인플레를 안 따지고 당시 화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조 매출을 내시면서 아이다호주의 경제의 신, 이렇게 불리던 분이 파킨슨 형제라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다. 그런데 얘기를 듣자마자 농업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디어를 테이크 하신 거예요. 이거 되겠구나. 그래서 초기에 주요 출자자 중에 한 분이 되셨고, 마이크론. 그래서 오늘날까지 마이크론 메모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병철 회장님하고 심플랏 회장님의 요 두 분, 이 두 분의 통찰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인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D램으로 시작했다가 D램이 안 되니까 뭐 일본 회사하고 이제 협업을 하다가 계산기용 뭐 집적 회로 이런 걸 하다가 CPU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IBM에서 5150이라고, 이제 뭐 486, 586, 이제 옛날에 우리 컴퓨터 대중적으로 쓰는, 현재에도 그 아키텍처인데, 그게 나오면서 애플을 가볍게 누르는 거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PC 보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때에 인텔의 X86 CPU, 펜티엄이니 뭐 이런 것들을 요 앤디 그로브 사장님 주도로 개발을 하게 됐고, 회사가 이제 D램 사업에서 완전 철수를 해버리고 CPU, 프로세서 회사로 변모한 것이 거의 3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인텔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남아있는 것이고, 90년대 중반까지 인텔이 이제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 중에 최고로 등극하게 되는, 그 과정에 이제 앤드루 그로브라는 인텔의 3대 사장님이 계셨다.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앞장을 서시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리니티 세 분 중에 로버트 노이스는 이미 타계를 하셨고, 고든 무어하고 앤디 그로브 사장님 보실 때는 이게 무어의 법칙을 지속하려면 결국 10년, 20년 있다가는 EUV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선풍 미세회를 하려면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에. 그래서 그때 당시 돈으로 2억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한 2,700억 원 정도를 개발비를 투척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1980년대 중후반, 1990년대의 국제정치 관계는 어땠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이 이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시고, 오른쪽이 당시의 총리 나카소네입니다. 일본 총리.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하셔서 이분이 낸시 레이건이시고 여사님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아마 그때 히로히토 천황이 돌아가시고 아마 이게 아키히토 천황일 거예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지금 이제 천황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국제 관계에서는 자국에서 부르는 호칭을 그대로 해주는 게 이제 통상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한 그 반도체 지원법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곳이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이게 사실은 일본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AMD나 인텔 사장단급 인사들이 구성을 한 단체예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일본을 지금 찢고, 과거에 이제 찢었고, 지금 중국을 찢기 위해서, 이게 어디 그림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옛날 자료를 갖고 온 거라서. 그 다음에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UAW, United Auto Workers라고, 전미 자동차 노조입니다. 여기서, If you sell on America, build in America. 미국 땅에서 팔 거면 미국에서 제조해라, 이제 이런, 당시에 이제 또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들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가전제품하고, 조금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었죠. 지금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요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앤드루 그로브 인텔 3대 CEO께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처음으로 2억 달러 개발비를 투척하시려고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EUV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그 요소 기술들, 원천이 되는 기술들이 미국의 국립과학연구소들 중에 이제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버토리,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과학연구소하고 샌디아 내셔널 랩이라는 여기에 이제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미국의 노광 장비 만들 수 있는 노광 장비를 이제 스테퍼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GCA라는 미국 회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리콘 밸리 그룹 SVG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이제 파산하거나 이제 좀 맛이 간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니콘이라든지 캐논, 지금도 DUV 장비를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 캐논은 그 빛을 쪼이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물리적으로 패턴을 새기는 나노 인프린팅 방식, 지금 3나노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만든 회사인데 일본 회사들한테 미국의 국립과학연구소 기술 이전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기술이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이었던 ASML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TSMC가 혜택을 좀 본 걸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모리스 창, 이제 장중모 회장이죠. TSMC의 총수. 이분이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0몇 년을 재직하시다가 사장을 안 시켜줘가지고 때려치고 방황하던 찰나에, 대만 정부에서 백지 수표를 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니 와주세요 이랬는데, 초창기에 그 반도체 공장 팹이라 그러죠. 팹의 레이아웃이랑 기술을 다 필립스 전자에서 받았습니다. 필립스가 이제 반도체도 하던 회사였어요. 지금 이어폰이나 의료기기 쪽으로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필립스의 노광장비 부문을 필립스가 반도체 사업을 철수하면서 분사시킨 것이 ASML입니다. 그러니까 TSMC는 원래 이제 필립스의 공장 레이아웃을 쓰고 그 안에 이제 노광기 스태프도 다 ASML 거를 쓰다 보니 ASML한테 EUV 개발을 시키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돈도 대주고, 그래서 EUV 장비를 좀 먼저 별다른 큰 어떤 기술적인 장애 요인 없이 도입할 수 있었고, 그것이 현재의 파운드리에서 TSMC가 앞서 나가는 어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뭐 전부는 아니죠. 정부에서 지원도 워낙 많이 해줬고,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EUV 기술이 상용화에 거의 20년이 넘게 걸렸고요. 지금 인텔하고 삼성이 살려고 하는 그 하이 NA, Numerical Aperture EUV 장비, 한 대에 5천억 하는 거, 트윈스캔 EXE 5천 몇백, 요런 장비는 사실은 미국의 요소 기술도 많이 받았지만 전 세계에서 많은 소재와 부품 장비를 소싱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트럼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독일의 산업공학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공계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그 EUV가 레이저로 이제 패턴을 새기는 건데, 그 레이저 광원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5만 7,329개, 시스템 안에 내장된 케이블의 길이가 7,322m니까 7.3km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원장치만의 무게가 17톤에 이르는 엄청난 그런 장비이고, 또 하나는 이제 EUV라고 하는 것이 그 워낙에 그 빛의 파장이 짧고 그 다루기가 어려워서 빛을 발생시킨 다음에 다시 모아가지고 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집광경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광학으로 유명한 또 독일의 자이스라는 회사, ZEISS, 여기서 만드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뭐 실리콘과 몰리브덴의 아주 얇은 판을 뭐 100개를 교차로 쌓아서 만든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칩워에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또 문송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이 기술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달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지구에 있는 골프공을 맞추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데서 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도면을 일일이 다 펼쳐놓으면 축구장 크기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려운 기술인데, 인텔이 그 당시에도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던 기술인데, 돈과 장기간의 기술 사업화 노력을 통해서 만든 기술이고, 지금 독일 회사들만 말씀드렸지만 사이먼 레이저라고 하는 또 미국의 그 소재를 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소유권은 아마 유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미국에서 되게 핵심적인 광원 발생 장비들, 뭐 다른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ASML이 미국의 말을 안 듣거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내가 너희를 키워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젖먹이 시절부터 내가 키워줬는데 감히 네가 나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제 뭐 요런 상황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을 걸로 봐요. 이제 미국의 수출 통제 압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국에서도 이걸 한다 그러는데, 한양대에서 또 반도체 연구 개발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진호 교수님께서 한 15년 내외로도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리신 바가, 그만큼 어려워요. 예.
이게 노광장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증착, 세정 이런 것도 다 어렵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대중국 수출 통제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이런 것이 과거 한 3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여기에 이제 띄워놓은 거는 알파벳이 다 안 보이실 테지만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여기 보면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1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뭐 한 몇 년 전에 기밀 해제된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 뭐 안보 결정 지침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네요. 이건데 여기 보면 Visit to the United States of Premier Zhao Ziya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오찌양 당시 총서기 총리 이런 거를 공산당의 총서기 총리의 번역이 이제 프리미어라고 돼요. 프리미어. 이분이 이제 미국빈 방문을 하시고 그 답례로 이제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하신다라는 그런 문서도 있는데 자오찌양이라는 분이 이제 원래 본명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그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있었을 때 학생들과 민중들에게 동정 어린 그런 입장을 보이셨고 행정의 천재로 알려지신 분인데 덩샤오핑 주석이 이제 경제 개혁 개방도 하고 이제 되게 부드러운 분인 것 같지만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는 철저하게 숙청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오찌양 프리미어 총서기께서는 가택연금을 14년인가 16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쓰신 책이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국가의 죄수라는 그 비공개 회고록이 있고 이 책은 원고를 당시에 비서분이 있었는데 그 비서의 아드님이 나중에 홍콩에서 출판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출판을 하신 것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중국하고 미국이 협력을 왜 했느냐 그러면 이제 베트남전의 탈출구 마련도 있었고 소비에트 연방을 견제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협력을 했는데 이때의 조건은 소련하고 중국이 안 붙으면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대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르죠. 어쨌든 조금 얘기가 샜는데 그런 국제정치적인 배경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딜이 깨졌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일본을 담글 때와 같은 그런 입장을 보일 확률이 높고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는 국가와 기업들이 또 ASML처럼 탄생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정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ASML은 태생부터 미국의 국립과학연구소 기술 이전 그리고 인텔의 펀딩 아무도 가능할 거라고 믿지 않았던 그 기술에 인텔이 거액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중국 수출 통제에 있어서 미국 말을 지금까지 잘 들어왔고 앞으로도 들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